자, 오늘 문법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19페이지. 자, 이걸 안 지웠네. 자, 오늘은 형태소랑 단어 형성법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거. 자, 형태소는 그래도 좀 많이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자, 일단 형태소가 뭐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의문을 했어요. 의문 변동까지 했어요. 근데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저분 좀 깨워주실래요? 시작하는데. 도현아, 좀 깨워라, 쟤. 찬영아! 됐어. 찬영이도 박대. 자, 그래서 형태소는 말의 뜻을 가지는 소리의 가장, 아니, 소리 단위. 말의 가장 작은, 뜻을 가지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 막 문장을 쪼개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뭐 사과하고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쪼갰던 거 기억나요? 사과랑 나무의 결합이다. 이런 거 형태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소는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준이 두 개예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이름부터 해보죠.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실질 형태소. 뜻이 없으면 형식, 다른 말로는 얘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사와 허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건 모의고사에서 아주 가끔 나오니까 언급을 안 하고요. 자, 그리고 혼자 쓸 수 있으면 걔를 자립 형태소라고 해요. 혼자 쓸 수 없으면 걔를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립과 의존부터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 품사부터 설명 먼저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안에서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존 형태소가 될 수 있는 건 자, 품사 단위로 설명해볼게요. 품사, 조사를 빼고는 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서술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죠? 어간, 어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먹다 할 때 먹다, 어간, 뜻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 다 뜻이 없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얘네들은 전부 두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가 붙어요. 짝대기가 붙는 애들은 다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존 형태소.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누는 애들 조사 빼고는 다 자립 형태. 그러면 뭐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까지 얘네가 자립 형태.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실질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애. 그래서 다 모든 자립 형태소가 다 실질 형태소. 그럼 문법 형태소는 뭐냐? 조사. 그리고 어미. 다 문법 형태소. 근데 어가는 뜻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립 형태소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하자. 플러스 어간까지를 실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설명일 텐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나눠봐요. 문장 한번 나눠볼게. 문제에 있는 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하늘이 무척 푸르다. 21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하늘이 무척 푸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를 나누실 때 얘네가 조합된 거 다 쪼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플러스 은이지? 근데 오하고 늘은 나눌 수가 없죠. 나누면 뜻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형식 형태소 문법적 기능도 상실해 버리니까. 근데 은은 뜻은 없지만 문법적 기능을 하니까. 자, 그리고 하늘도 쪼갤 수 없죠? 이렇게 나오죠? 무척 쪼갤 수 없죠? 푸르다는 어떻게 쪼개져요? 푸르다, 푸르고, 푸르러 이렇게 쪼개지는 이게 어간과 어미.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하면
자, 뜻을 가지고 있죠. 실질 형태소죠. 뜻이 없어요. 문법적인 역할. 형식 형태소. 실질, 형식, 실질, 실질, 형식. 자, 그 다음에 자립이랑 자, 자립은 혼자 쓰일 수 있어. 자립 형태소. 얘는 반드시 체언에 붙어야 돼. 그래서 의존 형태소. 자, 자립, 의존, 자립. 근데 얘는 짝대기가 요렇게 붙겠죠? 그래서 의존, 의존. 그래서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혼자 쓰이지 못하면 의존. 뜻이 있으면 실질.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 형식. 자, 그리고 이거 형태소 하면서 하나 더 하시면 좋거든요. 단어를 구분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몇 단어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형태소 쪼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단위로 그냥 갑니다. 자, 오늘, 하늘이, 무척 그냥 똑같이 가시면 돼요. 하나만 주의하세요. 서술어. 서술어는 어간 어미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서 하나의 단어. 단어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어는 뭐라고? 형태로 나누는 것처럼 가되 바로 서술어는 서술어는 뭐냐? 서술어는 하나의 단어로 본다. 어간과 어미로 쪼개지 않는다. 그리고 합성어나 파생어도 합성어 파생어 뭔지 아시나요? 오늘 할 거예요. 얘네들도 하나의 단어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여기에서 의문을 물어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문을 물어보실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소리 나는데 쓰신 거야. 오늘은 하늘이 무척 근데 뒤에는 안 해도 되겠네. 똑같네. 무척 푸르다. 이렇게 쓰시고 의문을 체크하시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김에 또 하자. 자, 각 글자는 뭐라고요? 음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 이렇게 띄었으면 요걸 뭐라고 해요? 어절이라고 하죠. 네, 이런 용어들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형태도 이렇게 간단하게. 자, 오늘의 주는 단어 형성법이거든요. 단어 형성법을 설명해서 형태소를 간단하게 사실 설명한 거예요. 형태소를 모르면 단어 형성이 설명될 수 없거든요. 자, 오늘 할 거는 단어의 형성법. 자,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2장 정도 넘기시면 단어 있을걸요? 자,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어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간하고 주의하셔야 돼. 어간에는 어미가 따라와서 붙죠? 어근은 어간하고 다른 거예요. 자, 얘는 서술어에서 뜻이 있는 부분, 뜻이 없는 부분 나누는 거고 자, 얘는 단어 형성법에서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애. 뜻을 가지고 있는 애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그럼 어근은 자립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태소일까요? 맞춰봐요. 자립은 뭐였죠? 혼자 쓸 수 있는 애. 의존은 뭐였죠? 다른 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애. 자립인가요? 의존인가요? 다 둘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자립이건 의존이건 무조건 실질 형태소면 그게 다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먹다의 먹 요거 보시면 얘만으로 어근이 될 수 있어요. 푸르다의 푸르 그거 어근이에요. 뜻을 가지고 있잖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립이든 의존이든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러면 어근이에요. 됐나요? 자, 황석아. 자, 그래서 어근이 하나야. 자, 그러면 그걸 단일어라고 합니다. 단일어 뭐라고? 어근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거 없어. 어근이 하나인 거. 그러면 그게 단일어. 하늘, 나무, 바람, 꽃, 푸르다, 먹다. 다 단일어. 어근이 하나죠? 이해 당연히 할 거고 이거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복합어라고 해요. 복합어.
자, 복합어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합성어랑 파생어로 구분이 됩니다. 합성어, 파생.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으면 합성어라고. 그러니까 다시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그게 합성어. 어떤 단어를 쪼갰는데 얘도 뜻이 있어, 얘도 뜻이 있어 그러면 합성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형성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파생어는요. 실질과 실질의 결합. 얘는 어근에 접사라는 애가 붙으면 접사는 품사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파생어가 돼요. 자,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실질이었죠. 접사는 형식 형태죠. 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접사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하거나 의미를 더해주면 그걸 접사라고. 단독으로는 뜻을 가지지 못하는 형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과 형식의 조합이 되면 파생어. 실질끼리 결합하면 합성어.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합성어부터 합니다. 합성어부터. 합성어는 합성어의 의미에 따라서 대등의 합성어, 종속의 합성어, 융합의 합성어로 구분을 합니다. 이 합성어의 구분이에요. 근데 되게 쉬워요. 해보시면 쉬운 거 아실 거야.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해 줄게요. 자, 대등은요. 의미가 그리고로 연결이 되면 대등의 합성어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식 관계로 되어 있으면 종속의 합성어예요. 자, 그리고 두 단어가 결합해서 한쪽이 의미를 잃거나 양쪽이 다 의미를 잃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건 융합의 합성어라고. 자, 그래서 자, 산, 들이, 푸르다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산의 복수형인가요? 아니지. 산하고 산 그리고 들이 푸르죠. 자, 산 그리고 들로 단어가 형성이 됐지. 자, 그러면 합성어. 실질의 것. 자, 논밭이 푸르네. 오케이? 대등의 합성어. 이해되세요? 그리고로 되면.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리고 종속이에요. 종속은 수식 관계로 되면. 꾸며주는 겁니다. 자, 책가방 이런 거, 책가방. 자, 근데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에요? 책을 넣는 가방이죠. 그러면 수식 관계.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할까? 손수건 할까? 자, 손수건은 뭐예요? 손을 닦는 수건, 혹은 손에 딱 들리는 수건, 손만한 크기의 수건, 손수건. 의미는 유지되죠? 수식하죠? 그러면 종속의 합성. 자, 그 다음에 융합의 합성어는 만들어져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 자, 그건 뭐였죠? 너 밤낮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밤에도 낮에도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항상이란 뜻이에요. 자, 피땀을 흘려 이룩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리고 땀을 흘렸어요? 아니죠. 노력이란 뜻이잖아. 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융합.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크게 말해줘요. 대등이랑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산 그리고 들이지. 논 그리고 밭이지. 근데 밤 그리고 낮이에요? 아니지. 뭔지 모르겠어. 밤낮은 항상이라는 뜻이야. 항상. 다른 의미가 만들어졌죠. 핏땀도 뭐라고? 노력이라는 뜻이라고. 다른 의미가 만들어졌죠. 얘는 다른 의미가 안 만들어지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융합의 합성. 자,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정상. 왠지 알아요? 딱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요. 여기까지 딱 중학교 부분.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형서가 이 합성어가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제가 녹화 눌렀나요? 누른 것 같은데. 모르겠다. 눌렀으면 내일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합성법. 합성법. 합성법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이라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통사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책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거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자, 통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들을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문과나 뭐 이제 어문계열 가시면 통사론 이런 거 배워요. 대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어에서 어순을 나열하는 방식이라든지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맞으면 통사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통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어긋나게 결합이 되면 그걸 비통사라고 해요. 형서가 저거 쓸까? 선생님 의지는 안 그러신데 자꾸 떠나시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통사적이 다 뭔지 암기하고 비통사적이 뭔지 다 암기해서 써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좀 약간 요령적으로 자, 비통사 그러니까 문법 하실 때 좀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예외되는 건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예외를 바탕으로 이제 예외가 아닌 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래서 그리고 예외적인 게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원래 규칙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예외적인 것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자, 통사하고 비통사를 다 외우지 않고 비통사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비통사가 아닌 것은 통사적 합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에요. 자, 그래서 해볼게. 비통사적 합성. 자, 비통사적 합성은 어떻게 되냐면 봐. 첫 번째. 자, 어간, 뭔지 아시죠? 어간. 자, 어간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미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지 않고 바로 다른 어간이 붙은 형태가 비통사적 합성.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개념이 안 잡히실 거야. 하나만 더 하고 얘로 바로 넘어가면 좀 잡아요. 그 다음에 어간이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안 오고 바로 체언이 온 형태. 체언이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명사만 요게 온 형태가 비통사적 합성이에요. 자, 예를 가볼게. 자, 높, 푸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 두 개 결합된 거 보이죠? 높다랑 푸르다가 결합됐지. 근데 높이 어간이죠. 푸르다가 어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높고 푸르다라고 했으면 통사적인 합성이에요. 근데 어미가 없는 상태로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했어. 그럴 때 비통사적 합성이라고 한다. 자, 하나만 뛰놀다라고 했어. 뛰놀다. 자, 뛰놀다는 또 두 개 결합된 거 뭐예요? 뛰다 놀다 결합됐죠? 근데 역시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했죠? 자, 얘가 역시 봐. 어미가 있는 새. 놀다라고 했어. 그러면 통사적 합성이 돼. 근데 놀다 바로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간과 어미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다가 붙으면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자, 먹고, 먹자, 먹으니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 어간, 바뀌는 부분 어미, 뜻이 있는 부분 그 어간이 어간하고 바로 결합할 때. 그러니까 얘를 둘 다 빼서 기본형으로 생각한 다음에 어간을 끄집어내서 그게 바로 결합했는지 생각하는 거죠. 이해돼요?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하면 형서가 뭐라고? 비통사적 합성. 자, 그러면 이번에 어간과 체언이 바로 결합한 형태. 이런 단어가 있냐고요? 이런 단어가 우리 지금 많이 써요. 자, 첫 번째. 덮밥 해보세요. 그러면 덮다. 그치? 동사잖아. 동사의 어간이자. 거기에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덮은 밥이라고 했어. 그러면 통사적 합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어간과 체언이 바로 결합해버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열쇠. 뭐랑 결합되는지 보여요? 열다죠, 열다. 열다에다가 쇠라는 역시 명사가 바로 붙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는 쇠 했다면 통사. 근데 열과 쇠가 바로 결합하니까 비통사.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되는 것 같아? 이게 이해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거든?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함.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간과 어간, 어간이 체험. 뭐가? 어미가 생략된 형태. 그러면 비통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별로 안 많아요. 대부분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두 번째에서 끝에. 저는 세 번째까지 갈 거긴 하지만. 자, 부사 있지. 그래서 품사를 먼저 할 걸 그랬어. 근데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자, 부사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뭐를 꾸미는 말? 부사는?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예고편, 품사의 예고. 자, 우리는 항상 명사, 대명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과 우리말은 용언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용언은 서술어, 동사, 형용사, 얘네들을 서술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해요. 관형사. 그리고 용언을 꾸며주는 애를 부사라고 해요. 부사. 이게 사실 문법의 시작이거든요. 요거 외우시는 게. 자,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해.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 일반적으로. 근데 다르게 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품사에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부사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해. 용언을 수식하면서 만들어지면 당연히 통사적 합성이겠죠. 근데 체언은 뭐가 수식한다고?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해요. 그런데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로 결합이 돼 버리면 그게 비통사적 합성.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형석이? 자,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냐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몇 개 없어. 그래서 아까 저거 했잖아. 저거 해볼까? 자, 산들바람 합시다. 산들바람이 뭐예요? 산하고 들에 부는 바람인가요? 저거 아니지. 저 합성어의 산들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산들산들 거리는 거잖아. 그치? 그런 바람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산들거리다 부사예요. 근데 바람을 수식한 형태로 결합이 됐죠. 그러면 비통사죠. 자, 하나만 더. 척척. 이거 부사인 거 보여요? 야, 척척하네. 그럼 용어를 꾸며주자. 근데 체언을 꾸며주면 그러면
비동사적 합성.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좀 길어. 우리말 어순과 다른 한자. 요게 비동사적 합성. 자, 우리말 어순과 다른 한자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나라 문장을 생각해봐요. 일단 관용어 뭐 이런 거 부사어 빼고 주어가 오죠? 그 다음에 서술어는 주어를 기준으로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오죠? 서술어. 자, 목적어는 또 역시 주어를 기준으로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오죠? 자, 서술어를 기준으로 서술어 앞에 와요, 뒤에 와요? 앞에 오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게 우리나라의 어순이에요. 근데 중국어 배워봤어요? 중학교 때 많이 하더만. 중국어의 어순은 뭐하고 똑같아요? 영어의 어순하고 똑같아요. 자, 서술어와 목적어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자,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요게 영어야. 아니, 요게 영어도 맞아. 요게 중국어야. 자,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 자, 산을 올라가는 걸 뭐라고요? 한자로. 그 쉽지? 산이잖아. 놀랍잖아? 한자로는 못 써도 무슨 한자인지 다 알겠죠? 자, 얘는 왜 산자고? 이 등은 무슨 등이에요? 오를 등이죠. 자, 그럼 그대로 가봐. 올라가다가 산을. 이렇게 되죠. 서술어, 목적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순에 맞추려면 산등이 돼야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직업을 구하는 걸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구직 활동이지. 우리나라 어순은 직구라고 해야 되겠죠. 나무 심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지? 식물 식자에 나무 목자. 목식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말 어순과 다른 한자어도 비동사적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잡으셨어요? 느낌 잡아서 여기는 쉽지, 여기는. 이제 의미로 구분하는 거. 합성어는 자, 그 단어의 뜻. 얘도 해볼까? 자, 높푸르다 그러면 무슨 합성? 높고 푸르죠. 대등의 합성. 자, 뛰놀다. 뛰어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합성? 대등의 합성. 그 다음 대등밖에 없냐? 덮밥. 이건 종속이죠. 수식. 열쇠. 수식. 그치? 산들바람. 이것도 산들거리는 바람이니까. 대등이겠네. 그쵸? 척척 박사. 척척 하는 박사예요? 아니잖아. 무엇이든 아는 박사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통사, 비통사 있는데 통사는 뭐라고? 통사는 일반적인 어순과 일치를 할 때 그거를 통사적 합성. 일반적인 어순에서 벗어나는 경우. 바로 뭐? 자, 더 단순화시켜 볼게. 어간이 어미가 없이 다른 거와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 어간이 어간과 어간이 체험 결합하면 비동사적 합성. 뭐 어미가 생략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사는 용언을 꾸며야 되는데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형태로 결합하면 비동사적 합성. 자, 그리고 우리말의 어순과 다른 한자어는 다 비동사적 합성. 자, 이러면 합성. 자, 그리고 이제 뭐 남았어요? 하생어 남았어요. 하생어. 좀 어렵죠? 이게 의문 파트보다 더 어렵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대야. 자, 이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파생어는 아까 이야기했죠. 어근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덥사가 붙어요. 덥사가 뭐라고? 형식 형태. 뜻이 없는 애니까. 근데 접사는 뭐 한다고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한정해 주거나
더해주는 기능을 해요. 알겠지, 형서가? 자, 그래서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라고 이야기해요. 접두사. 앞에 붙으면. 뒤에 붙으면 뭐라고 할까요? 꼬리 밑자 써서 접미사라고 해요. 접미사. 어쨌든 접두사나 접미사나 전부 접사들. 실질 형태도에 접사가 붙으면 그게 파생해요. 자, 그래서 접두사 해볼게요. 접두사. 뭐 할까? 분침. 분수리 좀 할까? 분소리. 아니야, 쉬운 거부터 하자. 표정을 보니까. 풋, 풋, 고추. 자, 그러면 나눠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치? 그쵸? 쉬운 거부터. 자, 풋사가는 무슨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게 풋사가죠? 아직 익지 않은 덜 익은 사과. 그러니까 이게 풋이 일반적인 사과 앞에 붙어서 덜 익은이라는 말을 의미를 한정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풋이 뜻이 있냐 이거야. 풋을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떼놓은 다음에 얘가 덜 익은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캠핑 가서 고기를 익혀 먹는데 야 고기 다 익었어. 풋 안 되잖아요. 그치? 의미가 안 돼. 그러면 얘가 간이냐고. 그러면 이렇게 다를 붙일 수 있냐고. 떴다, 덜 익었다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접사예요. 단독으로 있을 때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활용도 하지 못하는 말. 그게 접사. 얘네는 뭐라고? 실질 형태소의 앞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해줘. 덜 익은. 파란색의 고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흑고추, 흑과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군소리는 무슨? 야, 군소리 하지 마라.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네, 그리고 군침, 뭐 필요 없는 침, 뭐 이런 거죠. 군침이 돈다. 식욕을 자극해서 군침이 돈다. 이런 거잖아요. 역시 군이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자, 이렇게 단어 앞에 붙어요. 자, 근데 봐요. 동사도 해볼까? 치솟다. 이러면. 치솟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위쪽으로 쏟는 거죠. 확 쏟는 걸 치솟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치도 역시 뜻이 없어요. 자, 보시면 봐. 침, 소리 명사들이죠. 사과, 고추 명사들이죠. 분이 붙었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나요? 품사 안 바뀌어요. 붓이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나요? 치가 붙는다고 품사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접사라고 해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펜치 컸어. 근데 아직가 이래서 한정적 접사라고 합니다.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 무슨 뜻이에요? 뜻을 한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한하거나 한정해주거나 더해준다. 자, 이 한정적 접사의 경우는요. 어떠한 경우도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접사는 앞에 붙으면 접두사가 되면 품사를 절대 바꿔주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두사는 품사를 바꾼 경우가 없다. 라고 쓰고 한두 개 있다. 이렇게 읽어요. 원래는. 자, 근데 없다. 접두사는 품사를 바꿔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미사는 품사를 바꿔줄 수도 있겠지. 이제 전미사를 해볼게요. 자, 전미사는 어떤 게 이제 전미사입니까? 잠, 꾸러. 그럼 두 개 결합됐죠? 자, 꾸러기가 뜻이 있나요?
없죠. 야, 이 꾸러기야. 안 되잖아. 왠지 못 같지 않아요? 된다고요? 무슨 뜻인데요? 뜻을 말해줘요. 야, 이 꾸러기야. 무슨 뜻이에요? 이제 뭐 방송 같은 데서 가끔 쓰긴 하죠. 개그로. 근데 그 자체로는 의미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네. 장이나 쟁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 노래, 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쟁이가 뜻이 있나요? 없잖아요. 전미사. 자, 얘 생각해봐. 품사 바꿔요? 잠, 명사가. 잠꾸러기 명사 됐죠. 노래, 쟁이, 명사가. 명사 됐죠. 품사 안 바꿔. 품사 안 바꾸면 뭐라고? 한정적 접사. 자, 전미사는 한정적 접사로 쓰이기도 하고 품사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변화시켜볼까? 자, 할 수 있는지 해보자. 자, 남자가 있어, 남자. 명사죠? 이건 형용사로 바꿀 수 있어요? 형용사로. 아, 너무 어렵네. 너무 확 갔어? 디귿, 디귿을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형용사가 됐죠. 아, 모르겠어? 이게 형용사가 안 잡혀있다. 남자답다. 형용사는요, 그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남자다운 게 뭐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런 게 형용사거든요. 자, 그러면 봐. 명사가 어떻게 됐어? 답다가 뜻이 있나요? 없잖아. 없으니까 얘가 붙어서 품사를 변화시켰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어제 밤에 뭐 했어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 한 거? 잤잖아. 그래서 어간은 어디까지가 어간이죠?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명사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명사가 됐지. 품사를 변화시키죠. 품사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애들 뭐라고 하냐면 지배적 접사라고 해요. 지배적 접사. 지배적 접사. 자, 그래서 전미사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하나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 자, 일단 접사는 뭐라고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붙는, 아니, 앞에 붙는 애들 접두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근데 전미사의 경우는 품사를 바꾸지 않기도 하지만 품사를 변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까지 아시면 좋냐면 여기 요만큼에다 쓸게.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접사밖에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미는 품사를 변화시켜주지 못해. 어미가 뭐였어? 어간 어미였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어미는 품사를 변화시켜주지 못해. 법사는 전미사죠. 법사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이게 전미사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긴 해요. 어미하고 접사를 구분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미와 접사가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접사의 이름을 하면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고 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거 잠을 했어.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잠을 잠. 단어가 두 개가 똑같죠? 근데 두 단어가 품사가 달라요. 다른 거 알겠어요? 어떻게 다르죠? 앞에 거는 뭐예요? 명사죠? 뒤에 건 뭐예요? 동사예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동사에서 나왔는데 얘는 품사가 바뀌었죠? 얘는 품사가 안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붙었죠? 얘는 여기에 붙었어요. 조금 이해되세요? 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춤을 춤, 그림을 그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물어봐요. 접사와 어미를 구분하세요. 막 이런 문제.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뭐라고?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접두사는 어떤 경우도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됐나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오늘 수업한 거 다 정리하고 끝할게요. 자, 일단 형태도 나누는 거 있고, 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실질 형식,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의존, 그리고 자리. 자, 그리고 어근이라는 개념인데 어근이 하나 있으면 단위로.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 합성어는 대등, 종속, 융합의 합성어가 있다. 그래서 뜻으로 구분. 그리고 대등, 수식관계, 종속,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면 융합. 자, 그리고 단어가 합성될 때는 뭐 있어요? 합성법이 있는데 비동사적, 통사적 합성이 있다. 우리는 비동사만 외우고 비동사가 아닌 것은 통사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간이 어미가 없는 형태로 다른 어간하고 바로 결합하거나 체언과 결합하면 그것이 비동사적 합성. 그리고 부사가 체언을 결합하면 그것이 또 비동사적 합성. 우리말 어근과 다른 한자어가 나오면 또 비동사적 합성. 그 외의 경우는 전부 통사적 합성. 자, 그러니까 뭐라고? 지워도 되죠? 여기 이만큼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단어가 이제 어떤 합성어인지 생각할 때 앞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얘가 일단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이걸 따시는데 말이 어렵나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아니면 명사인지 체언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가변어야. 그러면 일단 비통사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변어면 어미가 있는지 확인. 어미가 있으면 통사. 없으면 비통사. 자, 앞에가 불변어야. 그런데 불변어 중에 자, 부사를 제외하고 다른 게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어 이런 게 관용사가 있어. 그러면 통사. 근데 부사네. 부사면 뒤에 있는 단어를 봐서 뒤에 있는 단어 역시 체언이면 비통사. 근데 이게 용언이면 통사. 이렇게 돼.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클리닉지를 나중에 해보셔야지 터득할 수 있어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그걸 파생어라고 하는데 자, 접두사는 앞에 붙는 거죠. 자, 앞에 붙어서 어떻게 의미를 한정해주면 그거는 접두사. 자, 그런데 접두사는 어떠한 경우도 품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전미사는 품사를 안 바꾸는 전미사,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가 있는데 품사를 안 바꾸면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한정적 접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품사를 변화시키면 그걸 지배적 접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전미사밖에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품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끝. 아, 녹화 안 됐으면 어떡하지? 됐네.